경남 진주에서 5명을 숨지게 한 안인득은 범행 전 피해 여고생을 지속적으로 스토킹했습니다. KBS 분석 결과 여성 살인 사건의 30%에서 스토킹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반도체 근로자들의 혈액암 사망 위험이 일반 근로자들의 최고 3.7배에 이른다고 정부가 공식 인정했습니다. 작업 환경이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로 20대 초반 여성 근로자들에게서 발병 사례가 많았습니다. 정부가 연간 4조 원씩 투자해 바이오 헬스 산업을 차세대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안전 체계 마련이 관건입니다. 제주 추자도에서 수십 년간 폐기물 야적과 레미콘 제조 등 불법 행위가 자행되어 온 사실을 현장 K에서 고발합니다. 서울대 이병천 교수의 조카 2명이 대학원에 입학했는데 친인척의 입학 지원 사실을 학교 당국에 신고해야 하는 규정을 이 교수가 위반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9시 뉴스 첫 소식은 스토킹 범죄를 집중 조명하겠습니다. 지난달 5명이 숨졌던 경남 진주의 방화 살인 사건, 이 안인득 사건을 KBS가 후속 취재한 결과 스토킹 범죄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엔 조현병 환자의 범죄였다는 것만 관심이 쏠렸는데 이 사건 이면에 지독한 스토킹이 있었습니다. 반년 넘게 안인득은 위층에 사는 여고생 최양과 가족들을 괴롭혀왔고 결국 불을 지르고 살인극을 벌였습니다. 먼저 KBS가 입수한 영상과 또 숨진 최양의 유가족 증언 등을 통해서 이 안인득 사건의 스토킹 범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허효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3월 12일 집 앞까지 따라오는 안인득을 피해 여고생 최모 양이 다급히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바로 따라오는 또 이거 봐라. 바로 따라오네. 기내 아저씨 기내 봐라. 맞네. 세상에. 뒤늦게 CCTV 영상으로 당시 상황을 확인하던 가족들은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아, 나 진짜 아슬아슬할 뻔했다. 이거 경찰서 갖다 주고 와라, 파출소에. 가다가 잡힐 뻔했네. 아이고 세상에. 이렇게 치면 운이 좋았다. 돌아가지 않고 숨어있는 안인득. 가족들은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왜요? 저 사람 너무 무섭다, 야. 안 가는데. 잘 좀 봐라. 지라 사람이 너도 기다리고 있네. 안 가고 저 바위 보이네. 안 가고 저 서가 있어요. 딱 보고 있는 게라서. 지라고 있다는 게 너무 무섭다, 나는. 최양 가족이 안인득을 처음 알게 된 건 지난해 2월. 최양과 최양을 친딸처럼 키워온 큰어머니 단 둘이 지내는 집에 안인득이 찾아와 벌레를 던지지 말라는 황당한 항의를 했습니다. 여기는 여자밖에 안 살고 있으니까 그럴 일 절대 없다. 우리 집이 아니니까 다른 집에 한번 찾아가 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지난해 9월과 올해 2월에 누군가 집 현관문에 대변이 섞인 오물을 뿌리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저희 어머니는 거의 정신을 잃었었습니다. 그냥 내가 타겟이 맞구나. 확실해졌기 때문에 그때부터 단 하루도 그냥 안 불안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달 뒤쯤엔 안인득이 지나가던 최양 큰어머니를 향해 계란을 던지며 욕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벌레 뿌리지 말라 했지. 그렇게 했고 니 딱 기다려 지기 빈다고. 이 사건 이후 최양 가족은 CCTV를 설치했고 경찰에도 수차례 신고했지만 이후에도 오물투척과 욕설 등 안인득의 스토킹은 변함없이 이어졌습니다. 근데 경찰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계란을 맞거나 직접적으로 상해를 가한 게 없기 때문에 저희는 이건 접수를 해드릴 수가 없다. 이거는. 결국 CCTV 설치 한 달 뒤인 지난달 17일 가족들이 느꼈던 공포는 끔찍한 현실이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설령 무기징역 받아서 못 나온다고 하더라도 저희 가족은 평생 저희 동생 못 지겠다는 그 죄책감이랑 그리고 공포에 살아야겠죠. 밤마다 그 생지옥. KBS 뉴스 허효진입니다. 네, 안인득 사건뿐만이 아닙니다. 살인사건, 특히 여성을 상대로 한 살인사건에서 스토킹은 살인을 알리는 시그널, 살인의 전조로 등장합니다. 또 다른 스토킹 살인사건에서 어떤 전조와 또 시그널이 있었는지 유가족들의 증언을 통해서 확인해봤습니다. 이화진 기자입니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 부인을 살해한 등촌동 살인 사건의 피고인에게 법원이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엄마가 이제 차를 타려고
타려고 이렇게 가는데 뒤를 따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타려고 그 차키를 누르면 차가 이제 반짝하잖아요. 그때 뛰어가서 그렇게 범행을 저질렀더라고요. 사람 붙여서 뒤를 밟아서 알게 됐고, 또 한 번은 그 차에다가 GPS를 장착을 해서 이제 위치를 한 2달 정도 파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몇 시간 만에 나와서 저희를 괴롭히는데 접근 금지가 이제 되면은 집 근처에도 이제 오면 안 되는 거였잖아요. 근데 정말 전혀 개의치 않고 그렇게 행동을 했고, 네, 그렇죠. 저희가 보호받았던 것도 없고 또 가해자 측에서 제재 받았던 것도 없어요. 네 시에 형사님한테 이렇게 전화가 와가지고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시면서 무슨 소리냐고 하면서 그렇게 막 고함을 내시는데 잠에서 깼죠. 남자친구가 죽였다고 이렇게 하니까 진짜 제가 그 사람 찾아가서 헤어지자고 했었는데 얘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어요. 카톡을 좀 늦게 본다거나 이러면 카톡을 몇십 개씩 보내고 안 보면 계속 전화를 하고 나도 벗어난다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진짜로 폭행이 이루어졌거나 위협을 가했더라면 경찰에 신고하고 주변에 알렸겠죠.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바로 지난주였죠. 충남 서천에서 50대 여성을 스토킹한 혐의로 구속까지 됐던 60대 남성이 얼마 전 풀려나와 이 여성을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수년간 피해자를 따라다니고 계속 그렇게 은밀히 미행하고 하는 방법으로 해서 그 괴롭힘을 계속 지속해 왔습니다. 이처럼 스토킹이 살인으로 이어진 사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따로 통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KBS 이슈팀이 직접 법원 판결문을 분석해봤습니다. 대상은 법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지난해 1심 선고가 난 살인과 살인 미수 사건 381건. 이 중 피해자가 여성인 사건은 159건으로 이 가운데 범행 전 스토킹이 포착되거나 의심되는 사건은 48건으로 무려 30%에 이릅니다. 피해자가 남성인 경우 5%로 6배나 차이 납니다. 스토킹 단계에서 막았다면 살인 시도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는 사건들입니다. 그럼 스토킹을 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전 남자친구나 현 남자친구가 32건, 현 남편이나 전 남편이 13건이었습니다. 연인 혹은 부부 사이였다가 이별을 통보받았는데도 재결합을 요구하며 스토킹을 하다 결국엔 살인까지 저지르는 일종의 패턴이 확인된 겁니다. 판결문에 드러난 스토킹 유형으론 반복적인 전화나 문자 연락이 가장 많았고 강제적인 만남 시도,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 등이 주로 확인됐습니다. 스토킹을 당하는 과정에서 경찰에 신고한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 중 경찰의 신변 보호까지 받았지만 범행을 막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지난 2007년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노동자 황유미 씨가 백혈병으로 숨진 뒤 불거진 반도체 공장의 유해성 논란에 마침표가 찍혔습니다. 보건당국이 반도체 공장 노동자 20만 명을 추적 조사한 결과 백혈병 등 혈액암 발병 위험이 높다는 점이 공식 확인됐습니다. 주로 20대 초반 젊은 여성들이 병을 얻었고 혈액암 사망 위험은 일반 근로자보다 최고 3.7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추적 조사 착수 10년 만에 반도체 공장의 위험성이 공식 인정된 것입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황유미 씨는 급성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23살이었습니다. 삼성전자 기흥반도체 공장에서 1년 반을 일했습니다. 먹이 자주 들었고요. 먹으면 토했고 또 자주 피로했고 어지럽고 막 그랬거든요. 반도체 공장 작업 환경이 문제가 있다고 외쳤지만
10년 넘게 싸우도록 역부족이었습니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맨날 올 때마다 이렇게 싸우고 가니까. 그런데 마침내 그 주장이 사실로 입증됐습니다. 정부가 10년에 걸쳐 20만 명의 반도체 근로자들을 추적 조사한 결과입니다. 반도체 근로자가 백혈병에 걸려 숨질 위험은 일반 근로자보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또 혈액암인 비호지킨 림프종으로 숨질 위험은 3.7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특히 반도체를 생산하고 검사하는 클린룸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온몸을 감싸고 먼지까지 철저히 관리하지만 수백 가지의 유해 화학 물질이 사용됩니다. 클린룸에서 주로 젊은 여성들이 근무하는데 이번 조사에서도 20대 초반 여성의 발병 사례가 많았습니다. 특정한 원인을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작업 환경이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조사 당국은 2010년까지 입사한 근로자들에게서 주로 발병했고 이 시기에 유해 물질 노출이 많았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KBS 뉴스 정현우입니다. 네, 이번 조사 결과를 이끌어냈다고 할 수 있는 분이 고 황유미 씨의 아버지 황상기 씨입니다. 황상기 씨는 KBS 취재진에게 긴 세월의 고통을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반도체 노동자들의 건강 문제는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발견된 피부 흑색종, 뼈 관절암 같은 희귀암 7개는 정확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변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 딸은 왜 숨졌나? 10여 년의 싸움. 삼성전자는 문전박대했습니다. 삼성과 근로복지공단에서 인정을 해주지 않는 바람에 엄청나게 큰 이 고통을 겪고 있었거든요. 정부도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돈을 벌어야 되는데 간병 안 하고 일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정에 파탄난 사람도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도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상당히 희소식이긴 하지만은 너무 어려움을 겪었고 너무 긴 세월 동안 이 고통을 겪은 문제라서 이거 참 말로다가 다 표현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조사 대상 기업은 모두 6곳.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10여 년이 지나서야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발병 원인은 인정하지 않고 도의적 차원입니다. 나머지 기업들은 보상안조차 없습니다. 반도체 근로자 인권단체 반울림은 이번 조사를 일단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한계가 많습니다. 반도체 사업장 하청 근로자들에게도 발병이 잇따르지만 이번 조사에선 빠졌습니다. 환기를 제대로 하고 보호구를 제대로 지급한다든지 뭔가 그 설비나 시설에 대한 투자 같은 게 필요한데 하청업체로 갈수록 이런 것들이 열악해지고 안 되어 왔습니다. 반도체 작업장에서 사용되는 위험 물질이 뭔지도 모릅니다. 피부 흑색종, 뼈 관절암. 이번 조사에선 7개나 되는 희귀암도 발견됐지만 정확한 역학조사는 없습니다. 아직은 사례 수가 너무 부족해서 좀 더 추가적인 관찰을 통해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황유미 씨처럼 혈액암으로 숨진 반도체 근로자는 정부가 파악한 것만 170명에 이릅니다. KBS 뉴스 변진석입니다. 네, 비메모리 반도체, 미래형 자동차와 함께 정부가 꼽은 차세대 3대 주력 산업 가운데 하나가 바로 바이오 헬스 산업입니다. 세계 시장 규모가 1조 8천억 달러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바이오 헬스 국가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서 구체적인 육성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100만 명 규모의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연구 개발에 연간 4조 원 투자,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도 접목해서 개발 비용과 시간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인허가 규제도 과감하게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계 시장 점유율을 3배로 늘리고 일자리 30만 개를 새로 만들겠다. 이게 정부의 구상입니다. 박광식 의학 전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바이오 헬스, 바이오 의학 산업에 힘을 쏟기 시작한 것은 참여정부 때부터입니다. 명칭만 달리했을 뿐 규제 완화와 투자 지원의 기조를 계속 유지해왔습니다. 세계 최초의 관절염 유전자 치료제인 코오롱 인보사 K주도 정부의 이런 지원 대상이었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인보사는 허가 2년 만에 안전성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정부가 바이오 산업 육성을 성장과 규제 완화로만 접근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만약에 신속 처리나 조건 보호가 더 늘린다면은 과연 그렇게 해서 출시된 제품들이 안전성도 문제가 될 것이지만 효과도 충분히 또 저희가 검증을 못했기 때문에 과연 외국에서 수출하고
살릴 수 있을까? 유전체와 건강 상태 정보를 100만 명 규모까지 모아 신약 개발에 활용하겠다는 계획에도 우려가 나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환자가 동의한 정보만 활용하고 개인정보를 확실히 보호할 방안이 필요합니다. 환자들의 동의 절차나 그다음에 본인의 정보가 언제든지 원할 때 어떤 식으로 가공돼서 쓰였는지를 이제 추적할 수 있거나 뭐 그렇게 해서 어떤 결과물이 나왔는지를 알 수 있거나 하는 기술적인 제도적인 장치들이 다 필요한 거고요. 국내 바이오 산업 생산 규모는 1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8% 가까이 성장했습니다. 미래 먹거리가 되기 위한 더 큰 도약은 투자 확대나 규제 완화만이 아니라 안전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뒷받침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KBS 뉴스 박광식입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ILO 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 4개 가운데 3개에 대해서 올해 정기국회를 목표로 비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협약이 비준되면 특수고용직이나 해직자 등에게도 노동조합 활동을 할 권리가 보장되는 등 노동 환경이 크게 바뀌지만 국회 동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노동계는 늦었지만 진일보했다면서 긍정평가를 냈고 재계는 대립적 노사관계 상황에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한빛 1호기 원자로의 열 출력이 급증해서 수동 정지한 사건과 관련해서 엄청난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면서 시민단체들이 폐쇄를 촉구했습니다. 체르노빌 원전 사고와 비슷한 상황이었다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한빛 1호기 원자로의 제어봉에 문제가 생겨서 이번 사태가 발생했는데 체르노빌 때도 그랬다는 겁니다. 이 총체적 관리 부실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이번 사태, 황정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폐쇄하라! 탈핵단체들이 한빛 1호기의 폐쇄를 촉구합니다. 불안하고 위험한 상태에서 무책임한 가동은 안 된다는 겁니다. 대안이 없다 내지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해서 위험한 발전소를 계속 돌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당시 문제가 생긴 건 제어봉. 제어봉은 원자력 출력 조절 장치로 올리면 출력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이 중 한 개가 제대로 올라오지 않자 차이를 확인한다며 더 높이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원자력 출력이 제한치 5%를 넘어 순간 18%까지 오른 겁니다. 시민단체들은 체르노빌 원전 폭발 사고도 제어봉 시험 과정에서 일어났다며 위험을 주장합니다. 체르노빌 원전 사고처럼 짧은 시간 안에 폭발에 이르는 그런 사건은 아니에요, 이번은. 하지만 제어봉 조작 실수로 인해서 출력이 급증한 것, 그거는 같은 형태인 거죠. 그러나 한수원은 2분 만에 출력을 낮춰 사고 위험은 없었다고 반박합니다. 전문가들도 국내 원전은 안전장치를 꺼놓은 체르노빌과 달리 출력 25%까지 가면 자동 정지된다고 설명합니다. 초기에 잠시 놓친 것이 체르노빌 사고가 같이 폭주할 거라고 하는 것은 현대화된 원전의 설계를 비교해 볼 때 너무 지나친 걱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면허가 없는 사람이 제어봉을 조작한 정황, 출력이 제한치를 넘으면 즉시 원자로를 멈춰야 하는 것도 몰랐다는 점 등 운영 기간에 문제는 심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감독 기간이 원안이도 조사 등의 이유로 12시간 만에 수동 정지를 시키는 등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합니다. 해외의 대량 방사능 누출되지 그 직전까지 갔던 사고들은 다 사람이 운전원이 잘못한 거예요. 규제 측면에서 미리 잘 지도해갖고 막았어야 되는데. 국내 원전에서 그동안 일어난 사건 사고는 750건. 이 가운데 130여 건은 조작자 등 사람의 실수로 일어났습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네, 얼마 전 유증기 유출 사고가 났던 곳이죠. 충남 서산의 대산 석유화학단지에서 이번엔 암모니아가 유출되면서 재난 문자가 발송되고 주민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일단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유증기 유출 사고로 인한 피해자는 1,300명이 넘을 정도로 피해자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이 유출된 화학물질이 얼마나 유해한지 정밀 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최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남 서산의 대산석유화학단지에서 오늘 또 암모니아가 유출됐습니다. 기능성 화학제품을 만드는 KPX 그린케미컬이라는 회사입니다. 노후된 배관의 밸브 이상으로 흡수사정탑 굴뚝에서 암모니아 10g 정도가 유출됐습니다. 가동 안 하고 있다가 이제 가동을 개시하기 위해서 이제 밸브를 열었는데 이제 열리지 않았어야 될 게 열려 있어서 가지고 암모니아 냄새가 심하잖아요. 그래서 냄새가 나서 바로 잠갔대요.
현장에서 측정된 암모니아 농도는 사고 지점 기준으로 21ppm, 작업장 허용 기준치 25ppm 이하였으며 50m 떨어진 지점에선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화학구조대와 119 차량 9대가 출동했습니다. 인근 지역엔 외출 자제 문자가 발송돼 주민들은 또 한 번 불안에 떨었습니다. 지난 17일 한화토탈에서 대량 유출된 화학물질 피해자는 1,300명을 넘어섰습니다. 3시간여 동안 누출된 화학물질은 약 110톤 정도로 스티로폼 원료로 쓰이는 독성 물질입니다. 스틸에는 이제 피부에 닿거나 호흡을 하게 되면은 구토, 어지럼증, 염증 이런 게 생길 가능성이 있고요. 눈에 들어가면은 안구에 통증이 느껴지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고 초기 유해성이 낮다고 발표했던 환경당국은 피해자가 계속 늘어나자 뒤늦게 유해성 정밀 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대전지방노동청도 한화토탈 대산공장에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할 예정이고 환경부 합동조사단도 내일 현장 조사를 벌입니다. KBS 뉴스 최선중입니다. 자연을 해치는 불법 행위가 수십 년 동안 이뤄지고 있는 곳, 추자도입니다. 폐기물을 쌓아두고 무허가로 레미콘을 만드는 등 모두 당국의 묵인 아래 이뤄졌습니다. 현장 K 문준영 기자입니다. 제주항에서 북서쪽으로 45km 떨어진 작은 섬, 인구 1,800명이 사는 추자도입니다. 두 개의 큰 섬 아래쪽 하추자도에 높이 50m의 수직절벽, 일명 석산이 있습니다. 낡은 포크레인이 방치돼 있고 시멘트와 골재가 잔뜩 쌓여 있습니다. 건축 폐기물도 곳곳에 방치됐습니다. 갯바위와 해양생물의 보고인 조간대도 마찬가지. 딱딱하게 굳은 레미콘을 걷어내자 시멘트가 쏟아져 나옵니다. 정체모를 폐기물에서 악취가 진동하고 파리떼마저 들끓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바로 바다 앞입니다. 추자도 건설업체 두 군데가 도로공사나 건축 과정에서 나온 폐기물 등을 무허가로 버리거나 쌓아둔 겁니다. 허가 없이 불법으로 레미콘을 만들어 온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어디든지 가도 다 불법으로 걸리게 돼 있어요. 추자의 내에서. 원래는 하면 안 되죠. 저도 그걸 알죠. 해질 무렵 레미콘차 한 대가 석산으로 들어와 폐수를 쏟아냅니다. 차가 지나간 자리엔 시뻘건 폐수가 홍건합니다. 차량 한 대에 들어가는 레미콘은 대략 14톤. 이때 발생하는 폐수는 약 1톤으로 한 달이면 30톤, 1년이면 300톤이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석산은 생태계가 잘 보존돼 있고 경관이 뛰어나 제주특별법에 따라 상대 보전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레미콘 제조나 폐기물 배출은 모두 불법 행위들입니다. 허가도 안 돼 있고 불법으로 하신 건 인정하시나요? 그래도 한 수십 년 동안 이쪽이 이렇게 좀 돼 있었는데 어떤 좀 가책이나 이런 거는 다행히 많죠. 추자도 주민들은 오랜 기간 불법 행위가 계속돼 왔다고 말합니다. 석산이라고 좀 아세요? 그거 폐기물 많이 써요. 많이 써요. 오래됐어요. 불법 레미콘 제조가 이루어진 곳은 지역 마을회 소유로 업체는 해마다 마을회에 임대료를 내왔다고 말합니다. 마을회는 임대료는 받았지만 불법 행위에 대해선 지적을 해왔다고 해명합니다. 아무 조치가 안 돼서 할 수 없이 지금 불법으로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추자도 모든 공사가 여기가 아니면 공사 중지가 되기 때문에 불법 폐기물이 야적된 곳은 제주도. 레미콘 공장 진입로는 국유지, 즉 기획재정부 소유입니다. 제주도는 추자면 사무소에서 해당 토지를 관리하고 있다며 책임을 떠넘겼고 추자면은 사실상 불법을 눈감아왔다고 실토합니다. 당국의 묵인과 업자들 탐욕이 어우러져 청정 남해바다가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장 K 문준영입니다. 수업 시간에 떠든다며 교사가 이 스테이플러를 던져 한 초등학생이 얼굴을 크게 다쳤습니다. 해당 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박영민 기자입니다. 눈두덩이 부위가 찢어져 봉합수술을 받은 초등학생의 얼굴입니다. 눈 밑살까지 파고든 상처는 위험했던 당시 상황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어제 오후 인천의 한 초등학교 4학년 교실에서 50대 담임교사가 학생에게 스테이플러를 집어던져 생긴 상처들입니다.
교사가 집어던진 스테이플러는 교실 뒤편에 앉아있던 아이의 얼굴에 그대로 떨어졌습니다. 안경을 쓰고 있던 11살 A군은 스테이플러와 깨진 안경 파편에 맞아 눈과 코를 크게 다쳤습니다. 위쪽이랑 아래쪽은 다 찢어졌고요. 코는 지금 부러진 것 같은데 아직. 경찰은 해당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해 조사했습니다. 해당 교사는 경찰 조사에서 A군이 수업을 시작했는데도 떠들어서 홧김에 스테이플러를 던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맞힐 의도는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맞힐 의향은 없었대요. 근데 저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일단 던졌다는 게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학교 측은 해당 교사를 담임 업무에서 배제했습니다. 그 선생님한테 배우고 싶지 않죠. 그런 트라우마도 있고 일단은 배제를 했고요. 피해 학생의 부모가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관할 교육청도 해당 교사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과 삼성전자 소속 부사장 2명에 대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과 관련한 증거 삭제 등의 추가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정세배 기자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사전 조치 결과를 통보한 지난해 5월, 당시 삼성 측은 검찰 조사를 피할 수 없다고 보고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임원들과 바이오로직스 김태한 대표 등이 모여 증거인멸을 결정합니다. 특히 이재용 부회장과 관련된 내용을 중점적으로 삭제합니다. 먼저 바이오로직스와 자회사인 에피스 재경팀 직원들의 컴퓨터와 휴대전화에 영구 삭제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뭘 삭제할지 구체적으로 지정했습니다. JY와 부회장 등 이재용 부회장을 뜻하는 단어가 여기에 포함됐습니다. 또 공용 폴더에서 관련 파일 2,100여 개를 삭제했는데 이 가운데 부회장 통화 결과 부회장 보고라는 제목의 폴더가 담겨 있었습니다. 검찰은 언급된 부회장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 부회장이 분식회계 지시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보고는 받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증거인멸의 윗선의 개입 정도를 확인한 검찰은 삼성바이오 김태한 사장 등 임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2014년까지는 콜옵션 평가가 불가능했다는 삼성 측 주장을 뒤집는 정황도 나타났습니다. 삼성이 2011년에 만든 콜옵션에 대한 연도별 가치평가가 담긴 자료를 금감원이 요구하자 작성 시점과 주체를 변경하고 기업 가치평가에 대한 핵심 내용을 모두 지운 뒤 목차까지 변경해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의 오른팔이자 오늘 영장이 청구된 박모 부사장 등의 직속 상관인 삼성전자 정현호 사장을 조만간 소환 조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정세배입니다. 경찰이 현장에서 어떤 경우에 테이저건과 권총을 쓸 수 있는지 등을 정한 물리력 행사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일각에선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우한솔 기자입니다. 경찰관에게 욕설과 함께 뺨을 때린 취객. 흉기를 휘두르는 10대를 제때 제압하지 못한 경찰관. 모두 경찰관들의 현장 대응을 놓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이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물리력 행사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상대의 행동 수준에 따라 수능과 소극적 저항 등 5가지로 나누고 이에 상응하는 물리적 수준을 규정한 겁니다. 이에 따르면 취객에게 뺨을 맞은 대림동 사건은 테이저건을 쏠 수 있고 암사동 사건은 치명적 공격으로 분류돼 권총까지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는 이러한 장비들을 사용하는 매뉴얼뿐 아니라 언제,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는 게 경찰 측의 설명입니다.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과잉 진압을 예방하는 근거도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기준을 통해서 경찰관의 행위가 적절했는지 안 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공할 수 있고 하지만 급박한 현장에서 어떤 단계인지 한눈에 파악하고 신속하게 기준을 적용할 수 있겠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규정이 세분화되고 구체화된 만큼 그만큼 훈련도 장비 사용 활용에 관한 훈련도 정교하게 뒤따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앞으로 6개월 동안 현장 교육 훈련을 거쳐 오는 11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서울대 수의대 이병천 교수의 입시 규정 위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의혹을 받고 있는 아들 사건에 이어 이번엔 조카들 이야기입니다. 최유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병천 교수의 아들이 올해 이 교수 연구실에 들어오기 5년 전 이미 이 교수의 조카 A씨가 서울대 수의대학원에 입학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A씨는 이 교수가 직접 출제한 문제를 풀고 입학했고 현재 이 교수 연구실에서 박사과정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당시 서울대 대학원 입시 기준에 따르면 사촌인의 친인척의 입학 지원 사실은 반드시 학교 측에 신고하게 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울대 측은 KBS 취재가 시작되기 전까지 이 같은 사실을 보고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2014학년도에 이 학생에 대해서 재척 사유가 보고된 게 없다는 거죠? 네, 저는 그런 기억이 없는데요. 이에 대해 이 교수는 당시 대학으로부터 친인척 신고 등 재척 사항에 대해 공지받지 못해 규정을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험 문제는 전공 교수가 절차대로 출제했다며 사실상 이 교수 자신이 직접 출제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 교수의 또 다른 조카 B 씨도 지도 교수는 달랐지만 이듬해 서울대 수의대학원에 입학했습니다. 그러나 지도 학생이 아니더라도 사촌인의 친인척의 입학 지원 사실은 재척과 신고 대상입니다. 다른 서울대 교수들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이거는 수의대뿐만 아니라 서울대 교수라면 누구나 다 하는 얘기예요. 공지 못 받았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형식 논리를 어떻게 피해가자는 것이지 그건 서울대 교수들은 다 상식으로 돼 있습니다. 좀 부탁드릴게요. 대학본부 측은 공문을 통해 재척 기준 등을 공지했다며 이 교수가 규정을 어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내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도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오늘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은 대통령 재임 기간에 한미 동맹이나 북핵 문제를 놓고 긴장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각별한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부시 전 대통령은 본인이 직접 그린 노 전 대통령 초상화를 가져왔고 추도식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류란 기자의 보도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에 맞춰 한국을 찾은 부시 미국 전 대통령. 밝은 표정으로 취재진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함께 온 수행원들이 차량에 실은 액자, 부시 전 대통령이 직접 그린 노 전 대통령의 초상화로 보입니다. 퇴임 후 화가로 변신해 재임 기간에 만난 세계 지도자들을 그려온 부시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직접 노 전 대통령의 초상화를 그려 추도식에 가고 싶다는 뜻을 전해왔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전 임기를 함께했던 부시 전 대통령. 1946년생 동갑인 두 사람은 2차 북핵 위기가 불거졌던 초반에는 대북 문제로 대립하기도 했지만 이후 육자회담을 함께 성사시키며 힘을 모았고 한반도 평화 체제까지 논의하는 좋은 파트너로 발전하기도 했습니다. We of course discussed the need to have a nuclear weapons-free Korean peninsula. I assured the President we will continue to work to achieve a peaceful solution. 한미 동맹 관계는 지금 지난 50년 동안 그야말로 돈독하게 발전해 왔으며 앞으로도 50년 이상 더욱더 돈독하게 발전할 것이라는 8차례 정상회담을 포함해 모두 10차례 만났던 두 사람. 긴장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각별한 우위를 다졌습니다. 부시 전 대통령은 퇴임 후 발간한 회고록에서 노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해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접하고 깊은 슬픔에 빠졌다고 추억했습니다. 부시 전 대통령은 내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뒤 봉화마을로 이동해 노 전 대통령 10주기 추모식에서 추도사를 낭독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류란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 했던 인물들은 지금은 저마다의 각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정치적으로 성공하거나 몰락했고 정치적으로 다른 길을 간 사람도 있습니다. 정유진 기자입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흘렸고 대통령님, 지켜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누군가는 분노했습니다. 오열하는 이도, 조용히 곁을 지킨 이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을 지킨 전 비서실장. 그는 대한민국 19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노무현의 꿈은 깨어있는 시민의 힘으로 부활했습니다. 작가로 변신한 유시민 전 장관은 아직도 노무현을 지키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걸 들으셨으면 뭐라고 반응을 하셨을까? 매 순간 아쉬웠어요.
나란히 영정을 들었던 2명의 총리. 이제는 명함이 갈렸습니다. 마지막 비서관 김경수 지사. 경남지사로 노무현의 꿈을 이루겠다 했지만 드루킹 사건으로 최대 위기에 놓였습니다. 좌희정, 우광재로 불리던 이광재 전 강원지사와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각각 정치권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저로 인해 상처를 입으셨을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180도 다른 길을 택한 사람도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으로 변신한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 그 역시 노무현 정신을 이야기합니다. 노무현 정신은 여기도 대한민국, 저기도 대한민국입니다. 하지만 노무현의 사람들은 대부분 문재인 정권과 나란히 걷고 있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을 꿈꾸던 노무현의 정신, 여전히 정치권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국회의원들의 직무활동과 품위 유지를 위해서 매달 받는 수당이 있습니다. 국회의원 수당법에 따라서 월 100만 원 정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당의 실제 수령액을 확인해 보니 6배나 많은 600여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편법과 꼼수가 동원된 수당 인상이었습니다. 이세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건비는 국회의원과 공무원 공통보수 인상분 등을 반영하여 금년 대비 225억 원을 증액한 3,815억 원을 편성하였고 국회 사무처가 밝힌 국회의원 보수 인상 계획입니다. 이 안은 결국 무난히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의원들의 세비는 어떻게 결정될까? 바로 국회의원 수당법에 근거합니다. 일반 수당은 월 101만 원, 입법 활동비는 월 120만 원 등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수당법에 따르면 올 한 해 의원들 세비 90억 원 정도. 그런데 확인해 보니 의원들이 실제로 받는 세비는 455억 원에 달합니다. 실제 지급하는 수당 규정에 따른 건데 의원 1명이 받는 일반 수당이 675만 원, 수당법의 6배가 넘습니다. 입법 활동비도 2배 반 이상입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 수당법은 국회 규칙으로 수당을 조정할 수 있고 국회 규칙은 국회 규정으로 다시 조정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몇십 년 동안 이렇게 해왔던 걸로 알고 있고 의장님하고 여야 원내대표만의 말씀을 통해서 용이 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의장 결재만으로 수당 인상이 가능했던 건데 논의 과정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절차적으로 이게 필요하다라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을 설득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과정 자체가 생략된 채 벌어지고 있는 결정이라서 국회의원을 제외한 일반 공무원과 법관 등은 누구나 보수 관련 규칙과 규정을 볼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네, 국회에 대한 이런 국민적 질타가 커지면 국회가 자주 내놓는 카드가 세비 동결입니다. 이번 20대 국회에서도 여야가 세비 동결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 약속은 물론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회의 한 번 열리지 않았던 시기에도 특별 활동비를 포함한 세비는 꼬박꼬박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점은 정성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대 국회가 시작되자 한국당은 세비 동결을 선언했습니다. 국회의원 세비를 일정 부분 삭감하고 4년간 동결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먼저 제안을 해서 다른 정당도 뒤따랐지만 공연불이었습니다. 슬그머니 세비는 인상됐습니다. 내년도 국회의원 세비 인상분을 사회공헌기금 출연 방식 등과 같이 사회에 환원하는 것에 대해서 세비는 월 평균 1,100여만 원에 달하는 일반 수당과 입법 활동비, 그리고 1년에 2차례 정근 수당, 명절 휴가비가 지급됩니다. 연간 1억 5천만 원이 넘습니다. 문제는 특별 활동비입니다. 회기 중 입법 활동을 특히 지원한다며 주는 돈인데 의원들은 이미 입법 활동비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중 지원입니다. 이 특별활동비는 본회의와 상임위 회의에 참석해야만 받을 수 있는데 회의가 안 열려도 참석한 걸로 보고 돈이 지급됩니다. 실제 방탄 논란 속에 개점 휴업했던 지난해 6월 국회나 회의 한 번 열리지 않은 2월 임시국회, 파행을 거듭한 패스트트랙 전국에서도 특별활동비는 꼬박꼬박 지급됐습니다. 올해 국회가 처리한 법안은 모두 135건, 지난해 같은 기간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빈손 국회에도 수당은 꼬박꼬박 챙겨간 겁니다.
2016년 국회는 세비를 15% 삭감하고 구속된 의원에겐 세비를 주지 않는 내용 등의 개선안을 마련했지만 역시나 3년째 잠자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차량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데 리콜은 안 해도 된다. 이런 국토교통부의 결정에 리콜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결함 차량이 100만 대를 넘어섰습니다. 김준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행 중 핸들이 좌우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유튜브에 올라온 핸들 잠김 현상 동영상들입니다. 주행 도중에 핸들이 생겼어요. 정말 아찔했고 3살 배기 아들내미랑 가족 같이 타 있었는데 고속도로를 쓰면 사망사고까지도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순간이었는데 2014년 쌍용차 체험엔에서도 이런 현상이 잇따랐습니다. 국토교통부에만 8건 신고됐습니다. 교통안전공단은 핸들 열쇠함에 중대 결함을 확인하고 리콜이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리콜이 필요 없다고 뒤집었습니다. 2013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차량 106만여 대에 대한 교통안전공단의 리콜 의견이 거부됐습니다. 국토부는 대신 무상 수리를 권고했습니다. 리콜은 언론 공개 의무, 시정률 보고 의무 등이 있지만 무상 수리는 그런 의무가 없을 뿐더러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리콜 대신 무상 수리를 권고한 106만여 대 중 87만여 대는 아직도 수리를 받지 않았습니다. 자동차 회사가 소비자에게 통보조차 안 한 경우가 전체의 절반이었습니다. 해줘도 그만 안 해줘도 그만 이런 식으로 해갖고 모르는 사람은 몰라갖고 폐차를 하신 분들도 제가 알기로는 많이 있어요. 감사원은 해당 차량 106만여 대에 대해 리콜을 검토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이런 감사 결과에 국토부는 전문가 심사위원회가 리콜 대신 무상 수리를 결정했고 그 결정을 신뢰했다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리콜 의견을 무상 수리 권고로 낮춘 건 심사평가위원회입니다. 이 위원회 절반 가까이는 관련 업체가 발주한 연구 용역에 참여했습니다. 리콜 결정, 그동안 왜 소극적이었는지 납득이 가는 대목입니다. 이슬기 기자입니다. 2년 전 현대차 몇몇 차종에서 주행 중 코일 스프링이 파손되는 현상이 잇따랐습니다. 교통안전공단의 1차 검사에선 리콜 필요, 하지만 심사평가위원회를 거치면서 무상 수리로 바뀌었습니다. 대학 교수인 당시 심사위원장 A씨는 해당 부품 제조업체에서 1억 5천만 원을 받고 연구 용역을 수행한 전력이 있었는데도 심사에서 제외되지 않았습니다. 연구 대상 부품이 문제가 된 코일 스프링이 아니라 시트여서 심사에 참여 못할 제척 사유가 아니란 거였습니다. 심사평가위원 25명 가운데 지난 5년간 자동차 관련 업체 용역을 수행한 위원이 12명에 달합니다.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워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국토교통부가 좀 검증을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이런 투명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국토부 자문기구인 심사평가위원회가 리콜 여부를 사실상 최종 결정하다 보니 자동차 제작사는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원은 업체들이 위원들에게 불필요한 용역을 발주하거나 졸업생 취업 제공 등 로비를 할 개연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동차 업계하고 유착이 문제다. 일방적으로 지금 소비자들은 배제하고 리콜 승인 절차에 참여권이 보장이 돼야 된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위원회를 확대 개편하는 등 규정을 손질했다고 밝혔습니다. 심사위원이 사건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심사에서 빠지도록 하는 등 제척 사유를 보강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정작 해당 업체 용역을 수행한 위원을 심사에서 제외하는 규정은 빠져 있어 여전히 로비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제72회 칸 국제영화제에서 경쟁 부문에 초청된 봉준호 감독의 새 영화 기생충이 공식 상영됐습니다. 기립박수는 8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송영국 기자입니다. 공식 상영이 끝나자마자 기립박수가 터져나옵니다. 갈채는 7분 넘게 이어졌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새 영화 기생충은 연출과 이야기 구성, 촬영 등 모든 분야에서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cinematography, the camera, the lighting, everything from the atmosphere was such beautiful. At the beginning, we laugh a lot. It's like we can think it's just an entertainment movie, but finally we are all surprised that there's a deep meaning about it. And 행사장 앞은 상영일 아침부터 표를 구하려는 영화 팬들이 몰렸습니다. 올해로 두 번째 칸 영화제에 초청된 봉 감독의 인기를 보여줬습니다. 영화 기생충은 단순한 빈부격차의 문제가 아닌 약자들끼리 다툴 수밖에 없는 21세기의 사회상을 유머와 긴장을 넘나들며 담아냈습니다. 우리가 더 여기서 힘들어지면 영화 속의 누군가처럼 완전히 지하로 갈지도 모른다는 공포감, 그런 것들이 동시에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그 묘한 반지하만의 뉘앙스가 있는데 그것은 여지껏 있었던 많은 서구 영화에선 볼 수 없었던 지점이라고 생각해요. 봉 감독의 연출력에 우수한 평가를 기대할 수 있는 분위기입니다. 폐부를 찌르는 풍자로 칸을 놀라게 한 영화 기생충의 수상 여부는 한국 시간으로 오는 26일 새벽 폐막식과 함께 가려집니다. 프랑스 칸에서 KBS 뉴스 송영국입니다.